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17분 5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생 인터뷰가 2개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좀 전해드릴게요. 예비타당성 후폭풍이 거셉니다. 하지만 선정된 지역에서는 이 후폭풍이 봄바람으로 불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발표된 날에요. 생생경제에서는 그동안 쭉 문제 제기를 했던 경실련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받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전문연구관을 지내셨고요. 현재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최준영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박사님 패친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몰래 박사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의 정체는 사실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는 글들을 많이 남기셔서 제가 평소에 공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타성 이 면제 발표가 나오고 박사님 페북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분이다. 이분에게 좀 이야기를 물어봐야겠다 하고 박사님의 정체를 조사해 보니 저희 말고 경제 타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신 분이더군요. 예, 어쩌다 보니 기회가 닿아서 네. 예, 여러 곳에서 지금 불러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경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초대하는 이유는 아마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전문연구관이라는 네네. 그런 한 10년 정도 하셨던 그 경력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일 하는? 예, 국회 안에는 이제 의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정책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이외에 각종 법률이라든지 해외 사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이제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분야, 헌법에서부터 뭐 이를테면 야생동물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의원실에 계신 보좌진들이 저희한테 이제 질의를 해주시는 거죠. 해외 사례를 좀 찾아달라. 이런 법은 무엇이 문제냐. 옛날에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달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지만 이제 의원님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고요. 저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겨가지고 네. 이제 다른 쪽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입법인데 네네.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영역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이제 그렇죠. 의원들이 하는 예. 거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보통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뭐 환경, 도시 계획 네. 뭐 이런 부분들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 여러 네.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뜯어보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요. 이번에 정부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이 예비타당성 면제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네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드릴 때 이게 과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뜯어봐야겠죠. 네. 우리도 집에서 냉장고를 하나 새로 사려고 하면 이게 살만한 건지 좀 더 그렇죠. 써야 되는지를 이제 기다려보듯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 복잡한 절차나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관 제일 끝에 가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네. 이걸로 해서 얻는 편익이 얼마야. 그래서 그게 1이면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도 뭐 정부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네. 손해가 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사업을. 물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1을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2를 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기가 좀 쉬워요. 그렇겠죠. 예. 근데 실제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다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철도를 하나 놓는다든지 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서울과 뭐 수도권, 지방 이런 걸 똑같은 이제 틀로 만들면 아무래도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여러 가지로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긴 합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점수를 얹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불만이 쌓입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도대체 이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걸 묶어놓고 우리 보러 뭘 하라는 거냐.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그러면 너희들이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 한번 쭉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다 걷어보니까 70몇 조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들이 올라왔지요. 네. 그중에서 이제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고 과거 여러 번 이제 논의가 됐던 사업들. 그리고 이거는 꼭 지금 빨리 좀 해야겠다 싶었던 사업들을 골라가지고 이번에 한 24조 원 정도의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박사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 그럼 경제성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상생 경제와 경제성은 어떻게 보면 뭐 반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게 기회를 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문장만으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잡으면 지방에서는 할 사업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자, 이 사업은 도저히 경제성으로만 보면 점수가 안 되지만, 이거는 그래. 이걸 해서, 이를테면 관광객도 좀 가고, 지역에 일단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점수를 좀, 그런 점수는 수도권에는 부여가 안 됩니다. 지방에는 이제 그런 점수를 이제 더 부여를 해주면, 네. 이제 점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0 근처에 이제 맞춰서 되는 사업들은 그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사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새로 철도를 놓는다든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평소에 좀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사업이 그동안에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점점 쌓이고 네. 요즘에 이제 특히나 지역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놔두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불만이 쌓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붐업을 위해서도 네네.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상생 발전이 정부에서 내세운 명분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더 기다려 보면 아마 경제적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박사님께서는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앞에 우리가 상생경제 얘기도 했지만 사실 경남이 전북이나 이런 네네. 데보다는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데인데 왜 사업은 경남이 제일 많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원래 좀 계속 좀 어렵다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잘 체감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괜찮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뭔가 사건 사고가 생겨서 힘들어지면 이게 이제 상당히 타격으로 다가오죠. 사실 경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거제라든지 뭐 우리 중공업 벨트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네. 뭔가 다른 경제권이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그 부울경이라고 하는 이쪽 맞습니다. 영남권의 이제 경남 이제 해안 벨트인데요. 이 조선소 지금 사실 통영에 원래 6곳 조선소가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 실업자 되셨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도 조선 경기가 추락하다 보니까 뭐 실업률이 뭐 10% 이상 이제 올라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더 큰 일이 나겠구나. 예, 미국에서 싶어서. 말하는 러스트 벨트처럼 그냥 네. 몰락한 산업단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이제 취하고 있었고요. 이참에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남 쪽에 특히 이제 거제라든지 경남 내륙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너무 소외돼 있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파격적으로 이쪽에 새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뭘 열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이제 처음서부터 그 남부 내륙철도라고 그래가지고 네. 김천에서 구미까지 이어지는 한 170km 정도의 새로운 이제 고속철을 놓겠다라는 발표들은 이제 이미 거의 확정돼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선 하나만 해도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크네요. 예.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장 아마 그 단선 고속철도가 될 겁니다. 복선은 아니고요. 네. 예, 단선으로 일단 놓기로 돼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전체 사업비가 24조 원인데 그 중에서 한 사업에 4조 7천억 을 집어넣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엄청 큰 거를 가져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부산 신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새로 만든 큰 항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네. 김해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새로 이제 개설하기도 했죠. 물론 행정구역으로 따져보면 사실 부산 쪽 사업이라고 분류는 되지만
뭐 지나가는 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남 김해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경남 쪽 사업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의 특성은 또 SOC뿐만 아니고 각종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원도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국에 똑같이 나눠주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미 공장도 좀 많고 네. 뭔가 연관돼서 같은 돈을 집어넣으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때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남 쪽에 이미 인프라가 돼 있는. 예, 아마 힘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서도 대한조선해양 관련해서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해양업이 조선업이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성적 조금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큰 것처럼. 사실은 경남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시는데 정말 영남 그 조선 쪽 이런 쪽 어려움을 잘 보다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에요, 지금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뉘앙스가 경남 지역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만했다? 사실은 이제 경남 쪽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번 사업들이 이제 그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고요. 정부의 네. 예산을 써야 됩니다. 정부는 우리 집에서는 사실 흑자가 나면 좋죠. 네. 하지만 정부는 흑자가 났다는 거는 돈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힘들면 정부는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돈을 좀 써서 이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좀 늦어진 사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참에 한번 그 여러 가지 골고루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의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경남 이야기 했으니까 그럼 전북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최고의 망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전북에 계신 분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전북 분들한테는 이 새만금이 네. 30년 동안의 수건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1987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겠다. 네. 사실은 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북이 엄청난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중심인 지역이니까 그 농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만금을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계획 변경, 뭐 갈등 이런 게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어떻든 간에 도시도 조성하고 공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북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는 교통이 많이 불편한 거죠. 이곳까지 뭔가 외국에서 편하게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외국에서 전북에 뭘 보러 갈까요? 평야를 보러 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북이 전체 인구가 200만이 안 돼요. 한 185만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곳이고, 네. 그 전주, 익산, 뭐 이런 대도시 군산? 그나마 큰 군산 정도 합하면은 이제 한 120만 네. 가까이 돼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거의 인구가 참 희박한 그런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국제공항을 짓는다? 라고 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가지? 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전북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이 뭐 전북보다 더 인구가 많은 공항들 대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 닫은 공항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북 같은 경우는 김제에 예전에 공항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배추밭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런 아픔이 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항을 네. 더더욱이나 지금 8천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어디에 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8천억으로 과연 가능한가? 제 상식으로는 그거보다 0이 하나 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돼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전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네. 공항이 아니라면 전북에 필요한 SOC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도 전북 분들도 혜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북이 대표적이지만 네. 다른 지역들이라고 해서 이게 SOC 가지고 지금 지방의 어떤 쇠퇴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네.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시설들
우리의 어떤 뭐 바다를 건너서 가로지르는 교량이 하나 생긴다든지 KTX가 새로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KTX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이 더 서울로 집중되는 효과를 보이죠. 예전에는 동네 병원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서울로 가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북에 그럼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참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치가 18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전주를 제외하고 나면 큰 도시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하이닉스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다가 어떤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사실 겹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런 SOC 말고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이제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요리조리 뜯어보기를 최준용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2부는요. 예비타당성 요리조리 뜯어보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경실련과 인터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러면 또 저보고 정부 실드 친다고 뭐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엎질러진 물이고 이 사업을 어찌 됐건 정부가 다시 처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네네. 정확하게 알아야 감시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전문연구관을 지내셨고요. 현재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최준영 박사입니다. 박사님 우리 경남 이야기했고 전북 이야기했어요. 네네. 수도권 이야기 그래도 해야죠. 수도권 사업이 없었죠. 하나 평택 오송? 평택 오송 사업은 사실 이제 전국구 사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그 어느 특정 지역에서 챙기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전 국민이 이제 힘든 이제 그런 그렇습니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사업이 들어갔죠. 사실은 저는 이 사업 하나만 해도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24조 원 쓰는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평가할 정도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KTX를 타면은 서울역 아니면 수서역에서 이용을 하시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철도는 우리 도로와 똑같아가지고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철도의 전체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한 노선당 한 180회 정도 하루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서역에 서울역에서 180회 출발하고 그다음에 수서역에서 180회 출발하면 360번인데 네. 문제는 이 각각 출발한 선들이 평택에서 만나요. 그럼 그래서- 완전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오송까지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갈라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병목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줄어들었는데 네. 그 2차선 도로를 이번에 4차선 도로로 이제 확장하는 이제 이런 사업인 거죠. 네. 예. 그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누릴 수 있는 네네. 그게 경제성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제성이라는 걸 평가하는 요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시는 예비 타당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잘라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오송에서 평택까지 KTX를 이제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노선인데 네. 이 오송 평택 구간 자체에서는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부산에 계신 분들, 목포, 광주에 계신 분들이 더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중간을 더 넓혀주는 건데 그럼 전체로 놓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에 보면은 그 사업하는 구간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자치단체장들의 실적,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이유들이 예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합리적이 못한 그러니까 뭐 매일 막히는 그 서울 춘천간 고속 주말마다 근데 주말 교통량은 포함이 안 돼요. 예, 뭐 그런 기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신분당선 연장 이런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전체 사업이 한 1조 원이다. 그러면은 이미 그 새로 만든 택지지구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교통 그 분담금으로 이미 한 5천억을 냈어요. 본인들이. 네. 예, LH나 이런 데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천억만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전체 1조 원짜리 사업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천억 사업이면 당연히 경제성이 나올 텐데 이미 돈도 절반은 확보돼 있는데 그렇네요. 1조 원 사업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자체를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거 물론 그 명분에 대한 반대도 필요하지만 네. 지금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안에 모순들이나 과정들의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바뀌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급한 사업은 이렇게 처리한다. 네.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겠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울 때도 보통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타당성에 관한 기준들은 거의 10년 이상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이번에 단발성 사업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들은 사실 좀 아쉬운 면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자체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하고 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은 뭐 우리가 인심 쓸게 해보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에 대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청취자가 문자가 왔어요. 네네. 4867님이 박사님 SOC 완공되고 나서 혹시 적자가 나면 네. 지자체에서 유지비를 충당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방 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우려는 없나요? 이 책임은 누가 짓나요?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철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철도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당연히 뭐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자를 따로 선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운영자가 안 나타나요. 예. 왜? 들어가면 보나마나 적자인데. 그러면은 그 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정부가 공기업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우리가 뭐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라고 해서 네. 결국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 사실은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많은 분들은 철도가 왜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느냐라고 이제 그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우리가 도로는 만들고 나면 각자 알아서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철도는 별도의 운영회사가 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 철도에서 뭐 소수의 몇몇 노선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지자체에서는 가뜩이나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어려운데 지금 그 돈까지 1년에 뭐 수백억씩 많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정작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나 의료 이런 관련 교육 관련해서 쓸 돈들이 더 줄어드는 거지요. 네. 사실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네. 계속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뭐 국가가 전부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면제 사업 발표난 날 경실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네. 그게 굉장히 문제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좀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로 뽑히신 분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가신 거죠. 네.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뭔가 결정을 내리라고 그 자리에 가신 거고요. 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제도에 의해서만 간다고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힘든 선거라는 걸 쳐서 사람을 뽑겠습니까? 네. 그냥 데이터에 넣고 컴퓨터 넣어서 두들기면 나오는 결과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거고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비합리, 불합리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조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네.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만약에
아까 전북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에 계신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오셔서 판단하시면 그거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 저희가 이건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그건 수도권 이야기죠. 라고 비판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타협을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비용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치러야 할 비용이다. 네. 8824님, 교통은 사람의 핏줄과 같잖아요. 원활한 도로망은 예타 면제 우선순위 아닐까요? 하셨어요. 박사님 생각하기에 예타 면제를 해준다면 이런 기준? 네. 박사님 생각하는 네네.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거가 있다면 몇 가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사실 기준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을 지금 차가 막혀서 가만히 차가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적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대기 오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가 원활하게 잘 빠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로 이동할 수 있으면 훨씬 그런 게 줄어들 텐데 그런 이득들은 현재 계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측면에서 경제성이라는 걸 평가하는데 경제라는 것들은 폭이 되게 넓습니다. 환경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럼요. 미래 세대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낙후됐지만 우리가 조금 뭐 이를테면 5년이나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이후에 좋을 수도 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지하철 2호선 지금 뭐 엄청 미어 터지죠. 근데 처음 만들 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테헤란로가 허허 벌판이었어요. 여기다 도대체 왜 땅을 파서 지하철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 지하철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 20년 후를 내다보고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믿고 한번 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지방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타 면제가 노무현 정권 때 나왔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 나왔습니까? 원래 예비 타당성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면제라고 이제 정식으로 붙인 것들은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호남 고속철이죠. 지금 이제 그 광주 송정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경제성만 평가해 보면요 0.3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하지만 경부고속철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호남 쪽은 손해를 봐야 되라는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거는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그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다가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경제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제도가 중요하지만 제도 위에 또 정치가 있고요. 네.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대통령도 뽑고 의원도 뽑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로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1698님은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막무가내로 예타 면제 해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은 뭐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 제가 농담처럼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대한민국에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저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대한민국 돈 많은 나라고요. 네.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출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이제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는데 2019년 정부 예산이 한 540조 됩니다. 네. 요번에 24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24조 원 1년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 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2028년도에 달려요. 앞으로 거의 한 10년 남은 사업이죠. 네. 그러면 나누기 해보면 실제로 1년에 한 2조, 3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안 썼던 사업들을 좀 늦게라도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수도권에 그 수원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도 속 터지시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안산선이라고 네.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안산까지 가는 안산 시흥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신분당선하고 형제거든요. 같이 신자가 붙었잖아요. 네. 사업은 같이 시작했는데 신분당선은 열차가 싱싱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삽도 못 두고 있어요. 네. 이런 사업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다 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송 평택 말씀드렸는데 서울역에서 기차 타시면 금천구청까지는 옛날 기차 다니던 그 길로 다니잖아요. 네. 여기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렇군요. 여기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써 옛날에 했습니다. 네. 1.0이 훌쩍 넘어요.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하면 할수록 많이 유리한 점이 있는데 네. 자꾸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시면은 SOC 토목 너무 삽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토목은 복지다 이런 말을 저는 가끔 쓰거든요. 토목은 복지다. 그 보수 정권이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생기고. 대한민국 서울이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서 많은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돈벌이 수단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편협한 게 아닐까. 누구나 국민들은 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4867님이요. PD님 섭외력 탁월하시네요.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시는 박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칭찬받고 저도 칭찬받고 이게 바로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요리조리 뜯어봤습니다. 최주영 박사님 감사하고요. 조금 더 기회를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